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는 위험을 아예 배제하는 전략이라든가 보수의 계측은 좋은 점은 위험을 많이 줄일 수는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투자로는 좀 안 맞아요. 투자라는 것은 위험이 있으니까 수익이 있는 거지 위험을 하나도 안 받고 돈 벌기는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위험 할증률 또는 아니면 위험 조정률이요. 위험 할증률 쓰는 방법. 요 방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는 요 녀석을 어쩝니까? 올리고 내리고 요걸요. 그러니까 요 놈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전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병을 높이고 낮추고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이요. 그래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어쩌면 할증률은 클까요 작을까요? 커집니다.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증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된다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도둑놈입니다. 부잣집에서 금은보석 훔쳐왔습니다. 그러면 돈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죠? 장무랍이 찾아가. 근데 장무랍이가 그놈이 도둑놈인 줄 알아. 돈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예. 왜? 위험이 크니까. 잘못되면 자기도 가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증률 상대로 크다는 얘기. 된 거죠? 그 다음에 현실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왜? 만약에 위험 할증률이 정해지기만 한다면 비교가 쉽거든요. 현실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만약에 할증률이 정해지기만 한다면 비교가 쉬워요. 비교가 용이. 만약에 위험 할증이 정확히 딱 정해졌다면 어쩌니까 정확하니 저쪽은 비교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위험 할증률 쓰는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전제 조건이 정해진다면.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단점은 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 부동산은 개별성이나 특성하고 위치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마다 위험 할증률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또 정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성에 개입되기 쉬워요. 그래서 비교는 용이한데 정하기가 부가가 어렵습니다. 부가하기가 매우 어쩝니까? 어렵다는 얘기. 정하기가 쉽지 않다. 세 가지요. 대부분 시험에서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증률을 낮은 걸 쓴다. 이러기 쉬울까요? 대부분 나오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읽어볼게요. 거기 장래된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수를 높게 상향 조정.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 쓰는 것은 지금 페이지 수가 339페이지 위에서부터 6번째 줄, 5번째 줄인가요? 거기 동그라미 니은번에 A번 가운데부터 뒤쪽 보시면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수익을 상향조정해서 높은 할인율을 쓴다. 딱 한마디로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인율은 크게, 위험이 작을수록 할인율은 작게. 그것만. 우리 시험에서 할인율을 한번 부과해보세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런 거 나올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볼까요? 그 다음 보자면은, 그 다음에 이 방법은, D번 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결정시에, 10번 먼저 읽읍시다. 이 방법 같으면은 위험이 높고 많이 있는데, 거기는 좀 애매하겠습니다. 장점. 우리 식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인율을 높게 잡는다. 일단 이걸 이해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장점은 이게 위험 할증률이 딱 정해지기만 한다면 비교가 너무 쉬워요. 계량화. 그러니까 수치화가 된다면 비교가 쉬워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 방법보다는 요거를 훨씬 더 많이 쓴 건 맞아요. 근데 단점은 그 네 번째 동그라미 D번 얘기. 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동그라미 D번 보시면 이 방법은 위험 조정치 결정 시 주관의 개입 여지가 많고 시간의 경우에 따라서 그 위험이 증가하는 과정의 단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사람마다 틀릴 거고 지역마다 틀릴 거고 그죠? 물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 자, 세 가지만 정리합시다. 위험이 크면 클수록 높은 할인율을 씁니다. 맞죠? 그다음 할인율이 딱 정해지기만 한다면 수치로 딱 정해지면 비교가 너무 쉬워서 많이 쓴다. 근데 정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민감도 분석. 거기 민감도 분석을 또 다른 말로 감흥도 분석. 민감도 분석, 감흥도 분석.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감도, 감흥도 분석.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수없이 어쩌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요. 여러 가지 투입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하나가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 전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거를 민감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모 기업의 그룹 총수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S그룹에. 그러니까 그 정도 사건 터짐에 따라서 삼성 전체 손실이 어제 뉴스 그랬죠. 갤럭시 7보다 더 클 거다. 7조가 아니라 더 많이 미쳤을 거다. 그거. 그러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특정한 사람이 불법행위 하나로 해서 전체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우리식으로 말합시다. 대한민국에서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요.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에서 기름값이 조금 올라가면은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알아. 그게 민감도. 그죠? 또 지난번에 어쩌니까 메르스란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그것도 그죠? 민감도. 사스란 유행성 계질 때문에 했던 것 민감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투입요소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변했을 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민감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민감도가 커야 좋을까 작아 좋을까 그것만. 민감도가 작을수록 좋은 사업. 민감도가 크면 클수록 퐁당퐁당. 민감도가 작을수록 밋밋하게 가니까. 민감도가 크면 클수록 위험이 커요 작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냉탕 온탕.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은 민감도가 작을수록 좋다. 이거 하나만. 나머지 다 필요 없으니까. 대신에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가 변할 때는 민감도 분석하고 두 개 이상 할 때는 시뮬레이션 분석이란 말을 써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같으면 어쩌니까 법인세가 1%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엄청 많이 미칠 수도 있죠. 이번에 그룹 총수가 어찌됨에 따라서 어쩌니까 구속이 되냐에 따라서 주가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미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뉴스에 그거 나와 보이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항상 수요일마다 어쩌니까 연례 CEO들 회의를 한대요. 삼성에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대요. 이번엔 안 했대요. 이재용이 제발 봐주세요. 그 뜻이잖아요. 그까지만 합시다. 나머지 모르니까. 우리 시험 관계없는 얘기 지금 했던 말이죠.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었을 때 변할 때게 얼만큼 변동하는가.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까? 연속국도 민감도야. 똑같은 연속 보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 저거 죽건데 저런 썩을 놈 나쁜 놈. 민감도가 큰 거. 그 연속국이라니까. 민감도가 작은 거. 이해하셨습니까? 대신에 저는 야구가 어쩌면 너무 좋아해. 저는 집에 가면 3시 반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평소 같으면 그래도 메이저리그 하면 저 봐요. 잠을 안 자는 거 좋아. 근데 집에서 뭐라 합니까? 뭐하요 지금. 내일 나갈 사람이. 그게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민감도는 반응 정도. 민감도 일종의 탄력성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는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엮어야 돼. 분류는 기본.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영화는 흥행이 안 돼. 맞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감도 다른 거 다 합시다. 민감도 분석이란 그 니은법, 비번 볼게요. 임대료, 영업비, 공실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또는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변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5% 올라감에 따라서 순수익이 얼마나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죠?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요?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거기 D번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수용가치 변동이 심하고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작은 사업일수록 좋아요 요 얘기. 우리 쪽 문제는 이해하신 거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도 민감도를 거기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 포트폴리오 이론도 뭡니까? 쪼개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위험 관리 전략 중에 하나죠. 한쪽에 올인하면 대박도 되지만 쪽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처리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박을 노리자가 아니라 쪽박을 면하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맞죠? 그러니까 하나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투자했죠. 그럼 많이는 못 벌지만은 가늘고 길게 가잖아요. 굵고 짧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굵고 짧게, 포트폴리오는 가늘고 길게. 물론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렛대 효과는 말씀을 드렸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343페이지요. 여기 포트폴리오 이론.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거기 보자면 포트폴리오란 말은 이거는 자산 구성에 대한 얘기요. 포트폴리오 이론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란 말은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할래?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의미가. 그래서 위험을 줄이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미가 위험을 줄이자. 그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분산 투자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여기는 비체계적 위험이야. 그러니까 위험의 종류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뭐를 줄이자? 비체계적을 줄이자. 그러면 체계적이 무슨 말이고 비체계적이 무슨 말인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가. 자, 두 번째. 그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종목을 다양화시켜라. 그래서 분산을 넓히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분산하고 여기 분산은 틀립니다. 꼭 금방 지워보는. 위험을 나타내는 판단지표 분산하고 요 분산은 틀려요. 위험을 나타내는 판단지표 분산은 얼마만큼 벌어지는가. 여기는 분산을 넓히는 것이 좋아요. 종목을 다양화시키자. 한 종목 말고 여러 종목에 다변화시키자. 그래서 위험의 판단지표 분산은 작을수록 좋고 포트폴리오 분산은 넓을수록 좋고 같은 한글이지만 의미가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산하면 투자 대상을 다변화시키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다변화시키더라도 막연하게 다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상관관계 또는 상관계수요. 상관계수를 봐야 되는 이 계수가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상관계수라면 서로 관련성이 없어라.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겠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아산, 현대택배, 금강제와 현대증권, 현대가만 다 샀습니다. 한 집안입니다. 이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지만은 종목은 6개 있지만 한 집안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쪽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있다고 합시다. 모든 건설주 다 샀습니다. 그날 건설주 좋으면 시황 좋으면 다 대박 나요. 망하면 다 쪽박 나요. 종목은 분명히 26개 있지만은 건설주 하나만 산다면 한 종목이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클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작을수록 서로 관련성이 없게끔. 그래서 삼성 거 하나, 현대 거 하나, LG 거 하나, 또는 국민은행 거 하나, 포철 하나 이런 식으로 어쩌니까 각각 금융주, 비철금수 이런 식으로 어쩌니까 다 쪼개서 투자하자. 그게 분산을 넓혀라. 그 말은 상관계수가 작아란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상관계수 작다는 얘기는 수익률 변동이 동일한 방향, 다른 방향, 수익률 변동이 서로 반대 방향, 역방향, 거꾸로. 수익률 변동이 동일하고 유사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로 또는 역방향, 거꾸로 다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이 동일하고 유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소리. 그러면 수익률 변동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상관계수가 어디로 가라? 마이너스 1로 가는 게 좋습니다. 상관계수는 플러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사이로 움직이는데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훨씬 좋다는 얘기. 요게 두 번째요. 그럼 자 분산 투자에서 결국 목적은 어떻게 하자? 목적은 안정적 결합 편익이요. 안정적 결합 편익. 그러니까 안정적인 결합 편익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전체적 이익을 올리는데 안정적인 결합 편익, 전체적 이익을 어쩌니까 결합 편익을 높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투자 조합.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문제가 나오든 여기서 한 문제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 여기서 하나, 아니면 합쳐서 하나. 어찌됐든 문제가 한 문제니까. 자, 읽어볼게요. 어디 가냐면 343페이지요. 여기 의부터. 거기 포트폴리오 1호1은 하나의 자산에 집중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종목이 올인하면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는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아까 위험을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 그럴 때 어떻게 하자? 여러 개 자산의 분산 투자자, 종목을 다양화시키자.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자. 그 다음에 종목을 다양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자. 세 가지 그 말 다 나왔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 종목이 전부 다 한 종목 하나만 하면 위험이 크니까 종목을 줄이기 위해서 불확실성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분산 투자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목적이 어떻게 되자? 안정된 결합 편익을 올리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체계적과 비체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해석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요. 따라서 포트폴리오에서는 단순히 분산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종목을 다양화시키는 건 좋은데 개수가 많다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란 뜻.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종목 숫자가 아니라 콤비네이션, 조합이 된 얘기지 개수가 아니에요. 물론
5개보다는 10개가 더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5개보다 10개가 언제든지 좋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종목이 5개 나오더라도 10개보다 더 좋을 수가 있고 개수가 20개 나오더라도 5개는 나쁠 수가 있다. 뭘 보고 하자? 이거. 서로 관련성을 보고 하자. 그게 상관계수. 그러니까 막연하게 종목을 강화시키면 효과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지금 말뜻이. 그러니까 개수가 많을수록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주를 26개, 20개 샀습니다. 개수 20개잖아요. 근데 한 집안이에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 묶음, 상관관계. 따라서 볼까요? 이런 것들은 볼까요? 그 밑에 맨 밑에 봅시다. 위험과 순서로 분석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그럼 위험을 제거하는데 무슨 위험? 불필요한 위험. 이게 바로 비체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험을 제거하는데 어떤 위험? 불필요한 위험. 그러면 위험이 제거 가능한 위험이라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체계적과 비체계적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유용성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왜 좋은 점인가? 아까 평균 분산 지배율에 따르면은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경우에는 해결이 아까 안 됐습니다. 아까 우리 1, 2, 3, 4, 네 번째 요거 얘기. 이걸 아직까지 안 지운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안 지우고 있잖아요. 계속 써먹으려고.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칠판 하나가 닿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됐으면 4번이 안 되죠.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변이계수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또 지금 요 방법. 그러니까 아까 이걸 그려봤더니 그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려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요. 여기가 수익이었고 여기가 위험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쪽 연결한 선을 뭐라고요? 가장 좋은 조합, 효율치 전선. 그러면은 요 녀석들 어쩌니까 A, B 하나만 지금 가지고 비교하는데 이건 전체를 다 비교하니까 평균 분산이면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이다. 하나 홀짝이로니까. 그런데 효율치 전선 전체 다 비교하니까 종합적이고 전체적이다. 이렇게 더 말할 수도 있겠죠. 말뜻이. 각 유용쌤 그걸 써놓은 말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344페이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그거 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위험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첫 번째 위험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도 의미가 체계적과 비체계 있겠죠.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란 말은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 여기들은 원인이 틀려요. 체계적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수학시험을 보고 와서 울어요. 야, 너 왜 울어? 수학시험이 너무 어려웠대. 야, 네 공부 열심히 했잖냐? 배우지 않는서 나왔대. 얘야, 그건 체계적 의미란다. 배우지 않는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경제가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유가 파동 어찌할 수 없습니다.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기후변동 내가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쉽게 말하면 원인이 어쩌면 시장 자체입니다.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또는 일반 경제, 모든 부동산. 그러니까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어쩌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또는 일반 경제가 어쩌고저쩌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원인이 뭡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생겼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위먼 브러스 사태 또는 세계적인 어쩌면 대공황이 왔습니다. 내가 어찌 못해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것도 세계적 위험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는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전부 다. 우리 몇 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화산 나가지고 어쩌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비행기 안 다녔을 때 그것도 전부 다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원인이 어쩌니까 시장이 어쩌고 일반 경제가 어쩌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런데 내가 반대로 이번에 모의고사 너무 쉬웠습니다. 다 점수가 좋았습니다. 근데 한 분만 어젯밤에 친구분 오랜만에 만나셔가지고 약주를 거하게 하셨어. 시험 보시다 죽으셨어. 혼자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특정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지울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된다니까. 근데 여기는 뭐겠습니까? 개별 부동산의 위치가 어쩌고 개별 부동산 특성이 어쩌고 전부 다 개별. 그러니까 원인이 전체냐 나 혼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부동산이 어쩌고 어쩌니까 전체가 어쩌고 피할 수 없다는 얘기 나오죠. 세계적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기상이변이 생겼습니다.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이런 것들 또는 기름값이 어쩌니까 갑자기 변동됐대요. 그러면 그 원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이거 비체계적, 바깥쪽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면 체계적. 그래서 여기는 어쩌니까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개별 부동산, 그 부동산만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피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하고 종목을 다양하더라도 위험의 크기가 줄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요. 그럼 아래쪽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부동산만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 특성 위치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동산만 안 하면 돼. 그것만 내가 안 사면 어쩌면 나는 손해를 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위치적 위험도 그 장소만 피하면 돼. 아까 노사분규, 운영상 위험 그것만 없으면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체계적입니다. 아까 11시 한 20분 30분 정도에 아까 두 번째 시간에서 시장 위험은 체계적, 운영상 위험하고 위치적 위험은 비체계적.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산이 어쩐다. 분산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분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비자가 한자로 아니 비자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 비체계적은 비 있냐 비 없다도 그러더라고요. 비 있냐 비 없네 이렇게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나왔던 문제가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종목을 다양화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아까 불필요한 위험이 바로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뭐를 줄이자? 요거를. 그러니까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제거 가능한 위험은 줄이고 봅시다. 제거 안 되는 것은 종목 다양화시켜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는 겁니다. 비체계적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흔히 비체계적은 피할 수 없고 왜? 아니 비자니까 또 한자로 딱 써줍니다. 그래야지 해석이 딱 되죠. 거기에 딱 그죠? 머리에 딱 꽂히잖아요.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고 분산 가능하고 그래서 개별 위험. 근데 체계적은 못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케이스가 바로 이제 경기 변동, 물가 상승, 경기 변동 또는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태계 환경 파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종류를 외우시는 것이 딱 읽어보시니까 전체적이다 하면은 체계적. 근데 노사분규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관리 소홀이라든가 파업이라든가 전부 다 그 회사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상태 그 회사만 삼성 노조업단지 잘 아시잖아요. 시호의 가치관 그룹 총수의 가치관이 다 같을 틀려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호의 가치관은 여기잖아요. 이쪽이 아니라 인플레 되면 이쪽이잖아요. 맞죠? 3차 세계대전 예를 들어서 기상이변 되면 농산물 값이 달라질 수 있죠. 지금 어쩌면 AI 바로 여기잖아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잖아요. AI 이쪽에 조류독감 이번에 했던 거 AI 아시죠?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전체가 잘못됐잖아요. 이쪽에 우리나라 어쩌면 사만사원이 없어지고 강추위가 계속됩니다. 그럼 추위가 너무 심해지면 꽃들이 다 어쩌면 없어져서 복숭아 같은 거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죠. 우리 집 복숭아만 옆집도 그래. 기상이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셔가지고 전체적이면 이거 개별적이면 요거. 그러니까 위치적 위험하고 위치. 그래서 아까 위치적 위험은 비체계적 맞죠? 아까 운영상 위험도 비체계적. 노사분규, 시업 기호, 그룹 총수의 가치관의 변화, 기업의 목표 변화 전부 다 이쪽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류를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체계적 위험은 전체 동시에 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비체계적은 나만 잘하면 돼. 나 혼자만. 나만 잘하면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한번 봐볼까요?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봅시다. 거기 345페이지 보시면은 박스 바로 밑에 체계적 위험 먼저 읽을게요. 체계적 위험이란 시장의 힘, 시장 또는 아까 일반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원인이 그러니까 시장의 힘, 일반 경제 전체 상황. 그래가지고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그러니까 더 속되게 말하면 체계적 위험은 장마고 비체계적은 소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 뜻이에요. 물론 시험에서 장마 소나기 안 나와요. 그 우리가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따라서 모든 우선행을 주고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체계적이면 투자자가 회피할 시험이 아니므로 수익을 그 다음에 어쩌니까 보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이면 클수록 요구수는 커진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언급 살짝 했었어요. 아까 우리 요구수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어디 갔어? 아까 요쪽 얘기했어요. 무위험률. 그러니까 무위험률을 그러니까 요구수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그때 그 위험이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이 아니라. 자, 하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수에 포함되는 것은 체계적 위험에 포함된다. 하나 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위험이 수익과 비례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만 수익과 비례하지 비체계적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 비례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모든 위험 수익과 비례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수익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에서는 체계적 위험 관계된 것은 요구수익에 포함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지 비체계적 위험 포함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그런데 그때 배운 모든 위험이 수익과 비례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 수익과 비례합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신 거죠? 근데 그래프 얘기는 다음번에 같이 얘기가 시간이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 여기서 다시, 위험부터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위험 포트폴리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시간 가지고서 한번 전부 다 할 거고, 그러다 맨 뒤에까지 읽어오시는 게 좋을까요? 그냥 오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385페이지까지 읽어오셔야 될까요? 그냥 오셔야 될까요? 그냥 오신다고요? 수업 끝내지 말라고요? 그래서 투자론 전체를 한번 좀 읽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투자론은 7문제 나오기 때문에 적은 문제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딱 떨어진다 오히려 더 쉽다니까요. 근데 숫자가 나왔으면 그렇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딱딱 떨어지는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